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어서 공조 설비를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현장에서 챙겨봐야 될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온라인 강의 때문에 좀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제 책에 앞선 유튜브에서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공조 배관하면서 이제 몇 가지 챙겨봐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공조 덕트 쪽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공조 설비의 자동 제어 설정을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조 배관에 감압 밸브 바이패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감압 밸브 바이패스를 설치를 하면서 안전 밸브의 위치를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때문에 조금 고민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 안전 밸브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압 밸브가 고장났을 때 어떤 응급운전을 하는데 좀 불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밸브 업체 카탈로그에 보면 이 안전 밸브를 이 감압 밸브 바이패스에 2차 측에 설치하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압 밸브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또는 교체를 하기 위해서 감압 밸브 1, 2차 측에 밸브를 닫겠죠. 이렇게 닫고 바이패스에 있는 글로우 밸브를 개방을 하게 되면 1차 측의 압력이 그대로 2차 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안전 밸브가 개방이 돼서 분출이 되겠죠. 보통 이제 안전 밸브는 감압 밸브의 설정 압력보다 보통 이제 110%나 120% 정도, 그 정도 압력에서 이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압 밸브가 실제 고장이 나서 응급운전을 위해서 바이패스 밸브를 열으려고 하면 안전 밸브 계속 터지는 문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이 조금 어려운 경우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대부분 이제 나중에 시설관리 측에서 이쪽 안전 밸브 밑에다 차단 밸브를 두게 되죠. 우리가 이제 안전 밸브 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안전 밸브가 자기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안전 밸브 밑에 차단 밸브를 설치하지 말라라고 이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이 위치에 설치해 놓으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안전 밸브의 위치를 안전 밸브의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려를 해서, 그 다음에 또 2차 측에 있는 장비라든지 배관의 내압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서 1차 측의 압력이 그대로 넘어가도 당장 응급운전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 안전 밸브의 위치를 이렇게 감압 밸브 바이패스에서 감압 밸브 1, 2차 측 차단 밸브 사이에 설치하는 것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앞쪽의 압력이 예를 들어 앞쪽의 압력이 0.7메가파스칼이고 감압 밸브가 그거를 0.3메가파스칼 정도로 다운시켜서 이제 공급을 하다가 감압 밸브가 고장이 났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1, 2차 측의 차단 밸브를 닫고, 물론 이제 감압 밸브가 고장 나면 당연히 안전 밸브가 터져서 지금 감압 밸브가 자기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거라를 이제 발견하게 되겠죠. 안전 밸브가 개방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1, 2차 측의 밸브를 닫고 바이패스 밸브를 열게 되면 1차 측의 0.7메가파스칼의 압력이 2차 측으로 넘어가겠죠. 정상 시에는 0.2메가파스칼로 감압에 대해서 가야 되지만, 만약에 2차 측에 있는 장비라든지 어떤 배관 계통의 내압 성능이 0.7메가파스칼이 그대로 들어가더라도 당장에 응급 운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감압 밸브를 가지고 바이패스에 있는 글로우 밸브를 가지고 그 압을 나름대로 수동으로 좀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 떨궈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 밸브의 위치는 2차 측의 내압 성능을 고려해서 바이패스 밖에 둘 것인지 안쪽에 둘 것인지를 한 번쯤은 발주처랑 상의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2차 측에 있는 장비들의 내압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서 조금이라도 1차 측의 압력이 넘어왔을 때 큰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하면 이 안전 밸브보다는 압력 센서를 설치를 해서 감압 밸브 고장 상황을 바로 실시간으로 밑에 관제실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에 이제 배관에 신축이음 장치를 많이 설치하는데요. 우리 익스펜션 조인트나 볼 조인트, 슬립 조인트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서 다양한 신축이음 장치들이 보급이 되고 있고, 또 그것들을 설치할 때 같이 이제 방진기가 설치되는데, 이런 신축이음 장치나 방진기 할 때는 배관의 재질이나 순환 유체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신축이음 장치의 변이율,
변화에 흡수할 수 있는 그 양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또 이게 뭐 직선적인 방향만 하는지 3차원적인 그 360도 다 그 신축량을 대응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하중에 대해서도 이제 방진기 같은 경우에는 또 고려가 돼야 되죠. 이 하중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이제 방진기를 선정해야 되는데, 익스펜션 조인트가 이제 이렇게 고정 앙카가 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 어떤 변이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을 익스펜션 조인트에서 받아주게 되죠. 이게 뭐 단식이든 복식이든 간에 이제 원리는 같은 원리인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 입상금 방진을 설치하면서 그 계산서를 이제 업체들한테 이제 받아보면 몇 가지 좀 저희가 이 계산서를 받아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지금 좀 설치 시점이나 위치 온도, 앙카 위치 이런 부분들이 당초 설계 내용대로 맞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이 부분에 이제 보면 G는 가이드고 A는 앙카고 S는 이제 방진 스프링이죠. 이 방진 스프링이 설치되는 데에서 하중들을 분담을 해주고,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관이 이탈되지 않게만 잡아주는 역할이고, 앙카가 신축 팽창의 이제 고정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위치에서 받는 하중들, 그 방진 스프링에서 받는 하중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는 모델이 선정됐는지, 그 다음에 신축량이 이 고정된 앙카 지점에서부터 배관의 용도마다 다르겠죠. 이게 이제 냉수 배관이냐, 스팀 배관이냐, 온수 배관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변화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신축의 그 변화값들이 잘 선정이 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팽창이나 신축 시에 발생되는 그 부하들이 이 방진 스프링이 잘 커버할 수 있게끔, 부담할 수 있게끔, 감당할 수 있게끔 모델들이 선정됐는지, 모델들의 그런 그 하중 값들도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 배관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설계와 같은지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중에 이제 하나 그 설치 시 온도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업무를 볼 때 이제 확인들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겨울에 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 추운 날에 그 배관이라든지 방진기를 설치를 했는지, 익스펜션 조인트를 설치했는지, 아니면 한여름에 한 30도 육박하는 그런 온도에서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당장 그 설치 시점만 가지고도 약 3, 40도 가까운 그 온도 편차가 생기잖아요. 우리 그 냉온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온도 변화 값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설치 시점의 그 온도가 굉장히 좀 큰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온도로 뭐 대충 15도나 20도 내외에서 평균적인 온도 값으로 해놨을 때랑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신축 팽창량이 예민하게 걸리는 그런 지점에서는 익스펜션 조인트의 변이량을 넘어선다든지, 그래서 스프링 방진기의 하중값을 초과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그 설치 시점에 대한 그 부분들도 계산된 고려가 좀 돼야 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검토들이 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추후에 방진기라든지 그 신축이용 장치가 파손되는 사례들이 종종 좀 나중에 하자 사례로 좀 생기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때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축이용 장치 같은 경우에는 초기 위치를 공장에서 세팅을 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설치 시점에 파이프들이 전체적으로 꾹 웅크려져 있는 그런 시점에 이제 그 배관과 그 신축이용 장치가 설치가 됐고, 나중에 시운전하면서 뜨거운 물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그 과정으로 그 공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신축이용 장치의 초기 세팅 위치는 제일 안쪽으로 이렇게 밀착된 위치에서 세팅이 되어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세팅이 설치가 돼야만 나중에 계절이 바뀌고 또 뜨거운 물이나 스팀이 들어갔을 때 이제 거기서부터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거를 맨 끝으로 그 팽창된 위치에서 세팅을 해오게 되면 나중에 더 이상 시운전 때 뜨거운 물이나 스팀이 들어가서 팽창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익스펜션 조인트가 파손이 돼버리겠죠.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챙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 익스펜션 조인트나 신축이용 장치 업체한테 오더를 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중간쯤으로 세팅을 해와요. 중간쯤으로 세팅을 해오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신축량이 5cm짜리, 50mm짜리의 용량을 가진
신축이용 장치를 발주를 받았지만 결국 중간에 세팅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제 거기서부터 늘어나든 줄어들든 25mm밖에 신축량을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생기지 않는다면 그렇게 중간쯤으로 적당히 세팅되어서 들어올 그런 그 상황들이 좀 많이 벌어질 텐데, 반드시 이제 이 신축이용 장치와 배관의 설치 시점,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유체가 냉수인지 온수인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늘어날 건지 줄어들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초기 위치를 각 그 익스펜션 조인트마다 다 초기에 설정이 돼서 공장 세워야 되죠. 이걸 현장에서는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이게 잘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조절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실제 이게 다 들어갔는지 나왔는지를 현장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죠. 이거 자체가 얼마큼 들어간지 안에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챙겨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익스펜션 신축이용 장치들 들어올 때는 그 수압시험 보면서 이 부분이 이제 눌리거나 늘어나거나 하기 때문에 변형이 되지 않도록 수압시험 때까지는 고정해 놓도록 이제 뭔가의 고정 장치를 해와요. 그런 장치가 없더라도 현장에서는 이제 용접을 가접을 해서라든지 잡아놓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수압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시운전할 때는 반드시 해체를 해야 되겠죠. 해체 안 한다면 당연히 신축이용 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경험해보면서 이제 실제 찍었던 사진들인데, 이렇게 이게 이제 입주하고서 2년 후쯤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가봤더니, 이 고정장치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사 중에,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 온 거를 손도 안 대고 시운전 다 끝나고, 이렇게 붙잡혀 있으니까 익스펜션 조인트가, 이 슬립 조인트가 제 기능을 발휘 못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진 스프링도 세팅이 필요해요. 방진 스프링의 세팅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지금 배관 가이드 철물이, 배관 지지 철물이 지금 스프링에서부터 떠 있죠. 전혀 지금 이 방진 스프링 쪽으로 하중이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진기들에서 방진 스프링에서 제대로 그 하중들을 분담을 해주지를 못하면 결국 모든 하중이 고정 앙카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 고정 앙카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파손돼 버리는 이런 현상들도 생기곤 합니다. 이 입상관에 설치된 그 방진 스프링을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앞서 그 계산서에 그 초창기 설치했을 때 파이프의 무게와 그 안에 있는 물의 무게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주저앉는 그 기본 하중이 있고요. 그 하중에서부터 이제 신축이나 팽충하면서 하중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배관이 올라가게 되면 하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제 스프링이 위로 올라오겠지만, 또 반대로 이제 아래쪽으로 그 하중이 더 부과되면 그런 쪽으로 하면 스프링이 더 밑으로 주저앉겠죠. 어쨌든 시운전 하기 전에 배관의 무게와 물무게까지 고려된 초기 스프링의 압축 그 높이가 있어요. 그 높이만큼 이 볼트를 조여서 이 스프링이 주저앉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 20mm 정도가 눌려진 상태에서 이제 하중을 분담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 방진 스프링에서 예를 들어 800kg의 그 하중을 받아서 이만큼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스타트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도록 스프링을 이 볼트를 이용해서 좀 주저앉혀서 해줘야 되고, 이 부분이 계산서에 얼마를 주저앉혀야 되는지가 그 계산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운전 할 때는 이 부분만큼을 세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스프링 세팅이 안 되면 앞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나중에 스프링이 떠버린다든지 앙카가 주저앉는 그런 그 하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정 앙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정 앙카를 고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수평 배관이지만, 그 배관 공들은 배관만 쭉 하고 가고,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용접을 해야 되니까, 이 용접은 나중에 용접사들이 와서 이제 하겠다라고 해놓고 깜빡하고 그냥 넘어간다든지 해버리면 이게 고정 앙카의 기능을 전혀 못하겠죠. 이 고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용접이 보온하기 전에는 수압 시험을 하면서 반드시 이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수압 시험 할 때도 당연히 이 부분은 고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보온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이제 고정 앙카 자리에다가 가이드
그 클램프를 갖다 설치를 해놓으니까 뭐 고정 안가 방진기를 설치해봤자 전혀 고정이 안 되겠죠. 이건 그냥 파이프가 슬라이딩 되도록 돼 있는 그 신축 가이드용 클램프이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 철물의 사양도 적정한지도 포인트마다 결국은 다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 방진기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증기 배관의 에어벤트 설치 문제인데요. 우리가 증기 배관에 무슨 에어벤트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증기하고 공기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죠. 물질 자체가 다른 거죠. 공기는 공기고 증기는 물이 기체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증기는 물이에요. 공기는 공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증기 배관에도 공기가 차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에어벤트를 설치를 해서 증기 배관 안에 있는 에어를 빼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죠. 스팀이 밀고 들어오는데 스팀 북소시죠. 안에 공기가 안 빠져나가면 공기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게 되고 이제 응축수는 물론 빠져나가겠지만 이 공기를 이렇게 밀고서 될 때까지 이제 응축수 배출도 잘 안 되겠지만 나중에라도 어쨌든 이 공기가 공기를 데워서 솥을 데워야 되니까 이 그 스팀 국솥이 100% 자기 가열 능력을 발휘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증기용 에어벤트는 공기용 에어벤트랑은 달라요. 근본적으로 위에가 보통은 이제 대부분 이런 구조인데 바이메탈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공기가 빠져나갈 때는 이 부분이 열려 있지만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증기가 나가려고 하면 이 바이메탈이 온도가 올라가서 나가는 그 출구 쪽을 막아서 더 이상 증기는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렇게 이제 바이메탈 형태의 원리로 보통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설치 위치는 그 장비에 따라서 공기가 정체될 만한 위치에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증기배관 쪽에서 그 진공 브레이커도 사실 그 설치를 안 하는 현장들이 대부분인데, 증기용 배관에서 진공 브레이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특히나 이제 어떤 공조 장치에 그 비례저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공 브레이커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 뭐 급탕 탱크라든지 아니면 공기 조화기라든지 이런 증기를 이용하는데 그 부하에 따라서 이제 뒤에서 비례저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할 거 아니에요. 열리고 닫히고 할 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설정 온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비례저 밸브가 닫히겠죠. 비례저 밸브가 닫히고 응축수가 안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 안에 증기가 정체가 되면 이제 증기가 식으면서 그 우리가 이제 물이 증기로 증발이 되면 1700배 정도로 최적이 팽창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거꾸로 응축이 되면서 1700분의 1로 최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에 대단한 진공압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안에가 진공이 걸려버리니까 응축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코일 밑부분에 이제 응축수들이 잔뜩 고여 있다가 예를 들어 이제 이게 공조기 같은 경우 겨울이다. 그래서 다음날 공조기를 키는데 증기 제어 밸브가 이제 열리더라도 그 비례 제어 밸브가 열리더라도 기계실서부터 배관 통해서 그 증기가 들어오고 그 안에 이제 그 압력이 올라가서 응축수가 배출되기까지의 그 시간이 좀 필요한데 만약에 이 시간에 외부에 외기가 유입되는 그런 공조기라면 당연히 이제 밑에 코일 쪽에서 이제 얼음이 얼면서 동파 사고가 생기겠죠. 증기용 그 코일에 공조기에 있는 증기 코일의 동파 원인 중에 상당수가 이 진공 브레이커가 설치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조기에 증기용 코일이 설치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조기의 그 난방 능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외기 도입량이 많다든지 어떤 가열 그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이제 물 온수로 대응하기 어려워서 증기 코일을 설치를 한 건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응축수 배출 정지 조건 안에 진공압이 형성이 돼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그래서 동파 사고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아니더라도 수경 현상들 이런 게 많이 생기겠죠. 그 응축수가 한꺼번에 안 빠졌다 쫙 빠져나가면서 수경 현상들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진공 브레이커를 반드시 설치해 주셔야 돼요. 이건 이제 기계실의 보일러인데 보일러가 가동될 때는 증기가 보일러 동체 안에도 증기가 있으니까 이제 압이 올라갔다가 보일러가 꺼지고 나서는 이제 그 보일러 안에 있는 증기도 응축이 되면서 이제 최적이 쭉 줄어드니까 응축수 탱크에 있는 보충수를 잡아 당겨서 수위가 지금 만수가 돼서 오버플로 되는 수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라든지 또 메인 증기 헤다라든지 또 증기 메인 배관,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비례제어 밸브가 설치된 증기 장치에는 진공 브레이커를 적절하게 충분히 설치를 해주셔야만 이런 수격 현상이나 동파 사고 이런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냉수배관의 가이드슈 같은 밑에 철물, 지휘철물의 하부에 단열을 제대로 안 해주면 이렇게 이제 결로 사고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요 가대 지지철물의 일정 부분까지는 같이 보온제로 감싸주셔야 되고, 그 펜코일 설치를 하실 때 펜코일 업체에서 보통 이 플렉시블관을 같이 납품을 하는데 보통 10T로 보온 데서 많이 와요. 예전에 OT도 있었지만 요즘 보통 이제 10T로 해오더라도 우리 기본적인 배관 보온이 25T 보온제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쪽 플렉시블 조인트에서 이렇게 결로 하자가 나중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나중에 추가로 배관 보온하면서 추가로 이렇게 보온을 해주셔서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아까 이제 그 지지철물든지 하부에 이렇게 보온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현장이 좀 공사 기간이 짧은 현장인 경우 저희가 보온하기 전에 벽체를 설치를 해보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벽체를 설치를 하면서 모양은 이쁘게 잘 따놓긴 했는데 틈새가 없다 보면 나중에 보온공들이 이 석고보드를 잘 이렇게 따내면서 보온제를 관통시켜서 해주면 좋은데, 사실 보온하는 사람들이 보온하기도 바쁜데 이 부분을 다 일일이 따서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또 그 스터드라든지 그 건축 쪽 철물이 바짝 붙어 있게 되면 그 부분을 또 따내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그 보온 작업이 후작업이 들어가는 경우 벽체 배관보다 이런 경우에 이쪽에서 결로 현상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보온을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렇게 벽체 관통 부분만이라도 부분적으로 보온제를 미리 설치를 해놔야만 그런 화자를 줄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공조 덕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공조 덕트는 일단 이 덕트의 굴곡 반경에 대한 부분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좀 많고, 여러 가지 현장 여건들은 좀 복잡한데 덕트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제대로 반경을 지키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최대한 이런 그 반경을 잘 좀 유지를 해야 돼요. 특히 메인 덕트인 경우 저런 그 반경이 안 나오는 굴곡부에서 그 아주 거의 90도 가까운 그런 엘보를 몇 군데 한번 써놓게 되면 마찰 저항이 현저하게 올라가서 말단의 그 풍량 제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방서에 보면 장광형 덕트인 경우에는 반지름 그 방향에 덕트폭의 그 장변의 2분의 1 이상 되게끔 이 부분이 이제 2분의 1 이상, 이 장변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반경이 나오게끔 완만한 그 엘보를 써주라는 얘기고, 원형 덕트도 이제 지름이 2분의 1 이상인데, 그 레드샷을 쓸 때 이렇게 확간이나 축소를 할 때도 이제 그 경사 각도들이 있어요. 몇 도 이하로, 30도, 15도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죠. 이렇게 안에 반경이 안 나오는 거죠. 거의 안에는 직각에 가깝고 밖에만 뭐 이렇게 돌아있는데, 이런 경우에 굉장한 마찰 저항이 몇 배가 더 걸리니까, 그래서 뭐 현장 이런 경우 많이 보면 특히 이제 그나마 스핀 배관 쪽에는 어느 정도 이런 그 반경이 나오는 걸 쓴다지만 상하로 굴곡되는 부분에는 저런 부분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기가 옆으로 가든 위로 가든 똑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하부 쓸 때 저런 굴곡 반경 안 나오는 엘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이제 상하부 분기되더라도 적정한 반경이 나오는 그런 부분 써야 되고요. 특히 PVC 배관, PVC 덕트 할 때는 저런 부분도 무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이 돼요. 이 PVC 만드는 업체에서 이제 저런 그 부분들에 대한 품질의식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별히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정의 각도가 반경을 확보해주기 곤란한 상황이면 안에 터닝베인을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음기라든지 소음 챔버 같은 거 만들 때 안에 아직도 그라스를 좀 쓰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그라스로 이제 소음기나 그 소음 챔버 같은 걸 만들게 되면, 또 뭐 라이닝 덕트, 흡음 덕트 같은 걸 만들게 되면 이제 그 유리솜 밖에다가 이제 그라스 크로스로 이렇게 한번 감싸고 타공판으로 해서 이제 마감을 하는데, 이 그라스 크로스가 실제 유리가루 비산을 막아줄 수 있느냐, 좀 어렵다라고 봐요. 실제 이제 그 그라스 크로스를 이렇게 좀 보면 우리 그 소금자루나 뭐 예전에 이제 정부미 그 살포대 이런 것처럼 굉장히 그 엉성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라스 크로스라고 해서 밀실한, 우리 옷감처럼 밀실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그 유리 섬유로 만든
천의 형태 그런 거기 때문에 흡음재의 그 유리가루 비산을 100% 좀 막아주기 어려워요. 이렇게 그라스 크로스가 다 되어 있지만 이거를 이제 그라스 크로스에다가 유리섬을 문질러 보면 밑에 유리가루가 이렇게 다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유리섬을 사용해서 흡음 장치를 만들 때는 비닐로 이렇게 한번 감싸주고 그 밖에 그라스 크로스하고 그 다음에 타공판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 유리가루 막는 거를 위해서 이렇게 비닐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언젠가는 이 유리가루가 계속 공조 장치가 가동되는 내내 조금씩이라도 뭐 양은 다르겠지만 실내 쪽으로 이제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근래에는 이제 우리 공조실 같은데도 그 흡음 벽체, 흡음 마감을 하면서 폴리에스터 재질의 그 합성수지 재질의 흡음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유리가루 시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소음기라든지 흡음덕도 만들 때도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이런 합성수지 재질의 흡음재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덕트를 보온하시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알루미늄 밴드하고 알루미늄 밴드를 조금 잘라서 이렇게 말고 그 반대편으로 이제 꺾어서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보온 밴드가 이 알루미늄 밴드가 나중에 풀리는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죠. 아직도 이제 소방 쪽에서는 베퍼베리아와 알루미늄 밴드를 이용한 그 보온 마감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하실 때 택배 같은 거 할 때 박스 포장할 때 보면 이제 밴딩기라고 있어요. 이렇게 밴딩 클립이 있고 저거를 앞잡기를 이렇게 꾹 찍으면 이렇게 그 박스 포장한 것처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제 확실하게 체결이 되니까 체결하는 것도 뭐 굉장히 어렵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 밴드 체결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트에 볼륨 단파가 설치가 굉장히 많이 되죠. 근데 이거 할 때 보통 일반적인 볼륨 단파에 핸들 손잡이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뭐 개방이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제 나중에 닫히게 되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가까이 있을 때는 여기 표시된 오픈 클로스가 눈에 보이니까 쉽지만 나중에 멀리 천장 위에 있으면 이걸 이제 뒤집어서 설치하게 되면 핸들 방향이 바로 반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저게 열렸는지 닫혔는지 밑에서 확인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또 추가적인 그런 경우를 신경 써서 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뭐 그마저도 나중에 보온을 하면서 다 덮어버리고 나면 또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핸들을 개선을 하면 상당히 좀 편리해요. 우리 버터플라이 밸브, 레버식 버터플라이 밸브 손잡이처럼 이렇게 밑으로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안에 댐퍼 날개가 닫힌 것이고, 이렇게 수평으로 되면 댐퍼 날개도 수평이 돼서 열린 걸로 직각 방향으로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핸들 손잡이가 가도록 요 부착하는 방향만 45도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들은 뭐 현장에 처음에 그 자재 업체 선정해서 이제 발주를 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직각 방향이 되도록 해라. 45도 방향이 되면 굉장히 나중에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 단파도 당연히 이제 이렇게 보온을 확실하게 잘 해주셔야 되겠죠. 뭐 두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쨌든 단파를 보온 안 한 상태에서 두게 되면 이제 프렌즈 부분이라든지 단파 자체에서 이제 결로가 냉방하는 경우 결로가 생기니까 같이 보온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덕트의 지지철물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간간이 나중에 분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산을 하면서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뭐 감사나 이런 거 받은 지적사항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덕트 설비공사 그 표준 시공사에 보면 그 보강재죠. 우리 보통은 이 V자 모양으로 생긴 그 V바를 가지고 이제 직결피스 이용해서 많이 보강을 하고 있는데, 이 보강재의 치수가 보면 이제 앵글이에요. 앵글 25에 25에 두께 3T짜리 앵글, 30에 30짜리 3T짜리 앵글. 그래서 앵글로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이제 그 설치 간격들이 있는데, 뭐 설치 간격이야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덕트 직관보다 이제 그 중간에 하나씩 하면 되는데, 그래서 현장에서는 대부분 지금 요 V 보강바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 부분이 시방세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앵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고정 방법도 리벳이나 스폰 용접으로 하게 돼 있어요. 직결피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덕트 이제 행거나 지지철물에 대한 부분도 보면, 행거는 이제 전산볼트죠. 본강은 9mm짜리 쓰면 되는데, 여기도 밑에 받치는 현강이 앵글로 되어 있어요. 25에 25에 3T.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는 시바라고 그러죠. 시청률 전기 쪽에서 쓰던 물건인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현장에서 좀 가공하기도 편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구멍 뚫어서 고정하기도 편하고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그 시방서에 명시된 앵글이 이제 같은 동등 이상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좀 사전에 확인해 보실 좀 그럴 필요가 있고요. 경질 염화 비닐 판재 덕트, PVC 덕트죠. PVC 덕트 같은 경우, 덕트의 접속을 경질 염화 비닐재 앵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덕트의 이음 부분에 50에 50에 그 6T짜리 PVC 앵글이죠. PVC 앵글을 이용해서, 그 프렌지를 만들어서, 프렌지 접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커지면 이제 커지는데, 그래서 앵글로 접합하게 되면 이제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볼트로 그 접합을 하게 되는데, 간혹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소켓 타입으로 해요. 그 플라스틱 PVC 판을 T처럼 잘라서 한 개 더 붙여서 소켓으로 껴놓고 이제 현장에서 그 반대편을 PVC 용접을 하죠. 근데 이 부분이 실제 해보면 이 프렌치 타입보다는 당연히 강도가 안 나오겠죠. 그냥 얇은 판 하나 덧대서 그냥 용접만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실제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소켓 타입을 하다 보면 통의 울림도 커지고, 심지어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 부분이 이제 떨어져서 누설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시방서에 없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는 현장서 시공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런 덕트와 관련된 시방서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과 실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시공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다르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서류 처리라든지 발주체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나중에 서로 간에 불필요한 논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저런 부분들 사전에 짚으실 필요가 있고, 누기 시험하는 거 가지고 좀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표준 시방서에 누기 시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덕트 기밀 시험의 대상은 주덕트와 분기 덕트로 하고, 각종 덕트의 연결을 프렉시블 덕트로 하는 경우, 프렉시블 호스로 하는 경우에는 프렉시블 덕트의 연결구까지 설치를 하고서 누기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프렉시블 연결하는 속칭 이제 뽕붙이라고 그러죠. 그것까지 설치를 해서 거기를 은박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프렉시블 연결구까지 설치한 상태에서 기밀 시험을 하고, 기밀 시험을 또 매층마다 다 해야 되느냐, 20%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20%만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메인 덕트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20% 정도 되는 양까지 이제 샘플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격하면 합격인데, 저렇게 했는데 누설량이 많아서 불합격이 나면 저거의 2배수의 길이로 하고, 2차 시험에도 불합격하면 3차 시험할 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시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기 시험의 절차에 대한 방법도 한국설비기술협회 단체 표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할 거냐 가지고 간혹 현장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표준 시험항서에 다른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조 설비를